첫 번째 세션을 맡아주실 송세경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그 아침에 오면서 일출을 좀 봤는데요. 광양에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원래 2배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3배속, 4배속으로 오늘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할 테니까 좀 경청해 주시면 아마 밖에서 듣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 비전 제시까지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십시오. (192837) 암호가 공개돼서 바꾸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예. 타이틀이 이렇고요. 오늘 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좀 천천히 했는데 뒤에서 확 좀 빨라질 건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뭔가, 그리고 광양시를 제가 전남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광양시에 대한 대안 제시를 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주말에 공부를 했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실 텐데요. 이거 너무 유명한 피지컬 AI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인사이트만 드릴게요. 과거엔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화로 바뀌었어요. 이게 작년에 저희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다른 종이 등장했다. 근데 이걸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생명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거 여러분들이 알던 AI하고 초고대 AI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얘는 인조 생명체입니다. 인류가 만든 모든 지식을 공부를 다 한 친구예요. 우린 그런 사람을 태어났다 천재라 그래서 천재들이 모여 있는 거고, 특정 책에서는 박식가라는 용어를 했어요. 참고하십시오. 이 정도밖에 제가 각장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는데 광양까지 AI하고 반도체 2차 전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부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봐서는 조금 이제 속도를 계속 높일게요. 그래서 이런 진화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2월 9일 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SNS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있었어요.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 버린 거죠. 근데 좀 이따 다른 얘기도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공부할 때 보세요. 성인 되고 하려면 박사 받으면 20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전문가가 어떤 문제를 풀려면 최고 전문가도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지금은 이제 몇 분에서 점점 시간이 안 걸리는 시대로 좀 너무 경쟁이 안 되죠. 다 이제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남 얘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싹 사라집니다. 과거 일자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저항해도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도 노동 분쟁이니 갈등이 생기면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아시는 이제 AI 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K 소버린, 우리 자력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같은 이 정도 역량을, 기술 역량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반도체 파운더리, 자동차 아세요? 테슬라가 로봇 회사로 바뀐 거 아시죠? 현대 자동차도 로봇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건데 업을 바꾸니까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같은 일의 개념을 바꿔 업을 바꾸면 거기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제 홍보 및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위기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라를 새로 준비하자라고 해서 모임을 만들었죠. 그리고 AX 입국이라고 글을 썼고요. 거기에 백서를 썼습니다. 제가 집필자고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주목하셔야 돼요. AX, DX, AX가 필요하다. AX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인식이. DX는 인프라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뀐 사람이 그걸 사용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되게 쉬운 공식이죠. 하나라도 없으면 곱하기예요. 더하기 아니에요. 0이에요. 0.
예,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인프라 투자해야 되고 공부한 사람이 그 인프라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라 그래요. 그거를 성공시키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하나의 성공을 확산시키면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작년에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더 와닿으시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예. 그리고 우리의 길을 찾아야 돼요. 예, 전세 다음 장. 예.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문제되고 힘든 거는 없애세요. 줄이세요. 그 에너지로 늘리시고 새로운 걸 하시면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새로운 걸 못 해요. 발목을 잡으니까. 미리 정리할 거는 미리, 그리고 갈등이 생길 것도 미리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래서 거기에 킹핀을 찾아야 됩니다. 킹핀. 그래서 제가 고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형의 제 1장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 본, 성, 그다음 길, 그다음 거기에 맞는 실행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저성장, 초고령화 이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죠. 광양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광양이 철강이 가장 많긴 합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해서는 이제 대안이 점점 없어지는 시기에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임들이 얼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안이 없어요. 그 대안이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을 피지컬 AI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걸 원하죠. 하지만 자금력이 없고 인력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혁신은요. 실리콘밸리는 사과밭이었어요. 심천은 깡촌이었어요. 갯벌이었어요. 전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의 투자와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 나가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요. 전문적인 용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안 써야 되는데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죠. 통신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런 구독 서비스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동차도 로봇으로 바뀌는 거죠. 부르면 집 앞까지 오는, 그리고 공장 내에서도 모니터링되고 관리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고요.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 거 이제 말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세상이 곧 됩니다가 아니라 이미 됐습니다. 저도 쓰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증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되고, 그 일을 이제 학교에서 중요한 분들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데 기회가 된다면 광양에서 좀 한번 해보길 기대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경험 지식 있잖아요. 인간은 이걸 전이할 방법이 없어요. AI는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데 이 암묵지 지식을 형식지로 만드는 기법들이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게 그 매뉴얼 투 오토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심투 니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트레이닝하려면 사람은 오래 걸리잖아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금방 할 수 있어요. 막강하게 한번 해볼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는 말씀처럼 공부한 자와 거기에 걸맞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전라도에서 도와주시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제조의 위기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탄소, 그 다음에 혁신 플랫폼, 해외 의존을 없애고 인구 고령화를 이쪽으로. 이게 AX예요. AX가 뭐냐면 제가 고전 좋아해요. 반야신경하고 같아요. 색소성 행식인데 아픈 곳에서 안 아픈 곳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거를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옛날 얘기가 되고요. 안 바뀐 사람들은 가라앉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 너무 좋죠. 제가 주말에 만들었거든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생성으로 만들었어요. AI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니까 만듭니다. 이 정도 만드는 것도 얘랑 친해져야 됩니다. 얘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너무 비주얼하게 보이니까 좋죠. 이런 걸 얘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그리고 디자이너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고, 전남도하고 전남 TP랑 그동안 얘기를 좀 많이 해왔고, 오늘 광양시에서 이런 발표 제가 매번 처음 발표하거든요. 오늘 제가 발표한 것도 국내에서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때 해야죠. 그건 내려왔어요. 준비했어요. 대신 제가 모셨습니다.
제 건강이 걱정입니다. 부르면 오는데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이거 체력이 조금 안 됩니다. 네, 이제 곧 끝낼게요. 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댐을 사막에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가 생기면 사막에 만들어야죠.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다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걸 컴퓨팅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하고 거기 성공적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되면 그걸 확산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점선면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작고 똘똘하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발목 잡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본 게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광양의 동남권에 새로운 피지컬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1분 더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해서 죄송하고요. 다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AI로 업을 실제 꾸리고 계시는 다울의 안 대표님, 안호섭 대표님 계시나요? 1번 질문자십니다. 마이크 좀. 반갑습니다. 또 귀한 자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 때 말씀하신 AI 전환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터에서도 실제 AI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작업을 하는 중소기업처럼 여건이 어려운 곳에서도 AI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AI를 제조업에 적용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AI를 개발해서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능력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데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업이나 민간 영역에서 디지털이 골라치기 어려움을 어떤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답을 이미 드렸는데 그냥 해보세요. 저는 그냥 내려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안 하고서 자꾸 해결책을 달라 그러고 어떻게 되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그중에 탤런트가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성을 제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전 세계 자료를 가이드 자료를 다 봤거든요. 제가 정리한 게 한 2,0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PPT로. 원리를 좀 찾아왔어요. 원리를. 쓰는데 항상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고난이도의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속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자라고 그래서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즉 우리는 언어로 얘기하지만 컴퓨터는 코드로 대화를 하거든요. 이 언어와 코드 간에 어떻게 넘나들면 되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리마저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대부분 툴이 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메이저한 툴들을 바로 쓰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광양이랑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제가 특강으로 한 2시간만 사용하는 기법을 알려드리면 아마 보고서, 이미지 생성,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 정리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내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의사결정권자랑 이 일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그럴까, 체인지 에이전트, 그분이 코워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혁신 변화를 일으켜서 그 성공 사례를 내부에서 확신을 갖게 하면 안에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에서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문 기업을 얘기하셨는데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업과 현장의 수요 기업과 매칭해서 같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인센티브 있잖아요. 인센티브 뭐 경진대회도 좋고요. 그런 걸 하시면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이 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실천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느낌이 광양시 직원분들 일거리가 확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은 4차의 구항해 대표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다 이해를, 저도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복잡하고 큰 그림을 그렸지만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실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 광양은 철강 도시로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 베드 하기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더 축소를 하면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철강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시도 노력을 했고 제철소에도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예측 기능이랄지 시뮬레이션 기능이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이 철강 도시나 우리 여수 산단 쪽에 오는 그러한 내용들의 사례든지 또는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초거대 AI가 뭐냐면요. 인류가 이 머리로 진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한 언어도 만들고 문서라는 걸 만들고 이게 원리라는 걸 많이 발견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뉴턴, 데카르트, 뉴턴. 나는 생각한다 보로 존재한다고 해서 역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제 뉴턴이 다 찾아냈거든요. 프린키피아라는 책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람이 찾아내고 하는 걸 평생을 바쳐도 안 되고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들이 축적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학과를 만들고 박사를 만들고 전공을 만들다 보면 그거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분에 집중해서 인류가 되게 힘들어졌었거든요. 그거를 어떤 학자들이 생각해서 인공지능이라고 만들 얘한테 공부를 다 시킨 거예요. 얘가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랑 그러니까 그 예술하고 공학하고 예를 들면 자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람이 찾아내기 되게 어렵잖아. 얘는 그 맥락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초지능이라고도 말씀드리고 박식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걔를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지 옛날처럼 문서로 수동기 전화기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들마저도 대부분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복잡한 세계에 대한 거를 얘가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내 것을 어떻게 쓰는가는 나의 당면한 문제이고 해결책을 내가 찾을 수 있는데 안 해보고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등산 안 해보면 등산 얘기, 제가 골프 좋아하는데 골프 안 하고서는 골프 얘기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텃밭도 하는 텃밭 얘기도 쉬운 것 같지만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의뢰를 맡아서 여기 기업하고 콘서트 하나 구성을 했는데 새로운 미래형 로봇을 제가 로봇 전공한 사람이에요. 만들려고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젊은 친구들은 안 하고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로봇이 지금 휴머노이드 그걸로 쓰는 거는 정말 작은 분야거든요. 그러지 않은 전문 특수형 로봇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기능들은 기계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인공지능과 그 현장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그 AI를 붙이면 이 기능이 가능한데 그걸 위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하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그러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제가 전남 와서 예전에 특강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벌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 경쟁력이 그게 금맥입니다. 금맥. 예, 이걸 새로운 문제를 풀잖아요. 신사업이 신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여기서 터집니다. 꼭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사업에 무척 관심을 좀 많이 경주하고 있으니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한시에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된 기업이나 환경에서부터 성공 사례를 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실 텐데 제가 주제 넘게 조금 아는 척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포럼은 4개 섹션으로 갈라져 있고 매 섹션에 발제,
질의응답, 그리고 하나 특별하게 이번에 운용하고자 하는 게 실제 이런 아이템을 현장에서 행정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광양시의 입장이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매 세션마다 끝에는 광양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형태로 해서 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조금 서운하긴 한데 두 건에서 끝이고요. 광양시의 AI 전환에 진심이신 광양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좀 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를 구구하게 들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행정에서 그럼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살짝 말씀드리는 걸로 저는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세경 교수님께서 피지컬 AI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또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AI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이미 덮쳤다. 그래서 이것을 AI 러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조금 전 그 차를 한 잔 마시는 과정에서 우리 송세경 교수님께서 AI 러시나 AI 대물결이 아니고 AI 쓰나미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앞에 이렇게 거대한 쓰나미가 닥쳤는데 AI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AI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실생활에서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거를 실제 생활 그다음에 직장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학습해 나가는 거 이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과연 이 AI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AX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일반 시민들이 AI에 정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시는 AI 사관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AI 사관학교에서 시민들에게 AI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러한 단계에서 이 AI를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AX 실증센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헬프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AI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의 기술 공유제를 실시하겠다.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 노하우를 이게 이미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AI의 결핍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이 공유제를 실시해서 상향 평준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 행정에 도입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AI 행정 비서를 통해서 24시간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을 좀 강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실행 방안을 앞으로 저희들이 현실에 한번 도입해서 AI 시대를 구가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송세경 교수님과 진행한 AI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거는 송 교수님 연락처는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여쭤야 될지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 첫 번째 세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전희석 센터장님을 모시고 반도체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가천대학교의 반도체 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희석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그 광양시의 시장님이신 정윤아 시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함께 배석해 주신 그 주민 여러분들, 그다음에 관련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는 그 2018년도에 이제 국립목포대학교에 임용을 하게 돼서 늦가기로 저 교수로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까지 사실 국립목포대학교에 있다가 반도체공학과에 있다가 지금 나름의 이유 때문에 이제 가천대학교로 가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또는 이제 유치원일 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태생은 서울이지만 제2의 고향과 같은 전남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아는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는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정부 시책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산자부하고 과기부 또 기타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협동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대학이 굉장히 강력한 인적 풀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들도 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반도체 관련된 연구의 실제 결과가 1등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반도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을 수출 규제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세계 2강 또는 반도체 제조 그다음에 팹리스는 설계 부분인데요.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또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그 자체로 매우 큽니다. 시장 자체가 800조가 넘어가요. 또는 이제는 1000조 가까이 되죠. 매우 큰 시장이지만 또 특이하게도 국가의 전략 자원, 안보 자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반도체를 주내 만회하면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도 돈도 되지만 강력한 국가 안보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올해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올해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소부장 관련돼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펼치겠다. 소부장은 소재나 그다음에 부품이나 장비를 말합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이렇게 팹에 들어가서 공장 시설에 들어가서 하얀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고 만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나 부품이나 그 안에 장비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저는 반도체를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되게 많은 분야 중에서 하나 분야를 제가 좀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지방 투자 원칙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북권 반도체 혁신 벨트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 광주 쪽에는 첨단 패키징을 이게 패키징은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포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미 쪽에는 소재와 부품 쪽을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쪽에서는 전력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에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광양시 또는 저희 전라남도가 그러니까 이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광주 전남이 통합되고 그러면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광양시 또는 전라남도가 앞으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을 산업을 일굴 수 있는 좋은 토대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목포대학교가 이제 무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화학, 소재, 그다음에 기계 이런 제조업 관련한 부분들을 매우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화학 제품들, 재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제가 반도체 기업은 유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전라남도에다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할 때요. 그 전까지는 이제 기업은 이제 좀 나쁘고 제가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그 당시 옛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조금 약간 좀 오히려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이제 갈취당하는 그런 느낌에 해당하는 것만 이데올로기가 좀 강했었습니다. 옛날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박사를 마치고서 경기도 삼성의 기흥 캠퍼스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6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예쁘게 잘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몇만 명이거든요. 식사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포장을 과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친해지니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서로 얼굴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혹시 뭐 그 당시에는 좀 젊었으니까요. 혹시 우리 딸 괜찮은데 한번 소개받을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쪘지만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아주머니 할머니의 바람은 딱 한 가였어요. 회사에서 지원이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너무 너무 그 대우를 잘해준다. 예. 그래서 본인들은 그게 그리고 경기도랑 서울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SOC 입장에서는 도로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매우 좋습니다. 왜 그런가? 저 깜짝 놀랐던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며 느꼈던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방세 또는 이제 법인세, 지방세에 큰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민 전체가 잘 산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몸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 자체로 많은 인력과 기술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계로 전환되는 부분들도 생각보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첨단 기술은 기계로 다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자체로 굉장히 큰 경제력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이나 팹만 아니더라도 관련 산업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기존의 광양시에서 하고 있었던 강점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광양은 전력, 소재, 수요, 물류 이 네 가지 부분에서 모두 참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포스코 광양제철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고 발전 시설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연계하셔서 또는 확장하셔서 앞으로 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전력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하는 부분들을 좋은 근거자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소재. 반도체에는 소재나 화학가스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쓰여요. 그게 없으면은 반도체 공장이나 제조 시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소재나 화학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광양시죠. 그리고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수산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화합물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전력 반도체를 많이 수급하고 있어요. 수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랑 공급, 소재부터 공급까지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구미 쪽하고 다른 부분들은 아무래도 항만 쪽에 해당하는 물류에 조금 더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내수에만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의 거의 99%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다 수출입니다. 따라서 항만과 물류는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광양시가 지금 제조업에 저희 전라남도의 선두에 계셨고 그런 역동적인 철강 산업 부분들 또는 화학적인 부분들이 화학 산업 부분들이 계속 다르게 첨단 산업하고 융화돼서 계속 확대되고 강력한 경쟁력을 더 확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1분 정도만 제가 잠깐 과거에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저희는 2023년도에 정확하게 2022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전라남도 쪽에서 지금처럼 과거 정부 때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전라남도가 차세대 산업으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한 분야로 생각해서 전라남도가 반도체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에게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포대학교 안에 파일럿 형식으로 반도체 산업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작업 부분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 센터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했고 이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지원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무안군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무안군하고 전라남도의 금액만으로 이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설계와 기반 조성, 인프라 조성이죠.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갔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는 대만에 있는 그 화합물 쪽에 있는 반도체 회사 파운더리하고 직접적인 독점 계약 비슷하게 체결해서 국내에 약 한 60개 정도 해당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 쪽에서 잘 반영이 돼서 올해 저희가 과기부 사업을 저희 타겟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연계하고 있는 센터하고 연계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고요. 안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파일럿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저희 센터는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21곳과 MOU를 해서 실제로 거기서 취업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엠코라고 하는 반도체 대기업에다가 실제로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실제로 취업을 시켜가지고 보내고 있고 올해는 약 30명 규모로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항상 포커싱이 맞춰져 있냐면 실제 기업이 정말로 바로 쓸 수 있는가, 실제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그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정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을 했고요. 연구 개발도 진짜 제품 개발이 나올 만한 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광주에도 있는데요. 엠코 테크놀로지하고 같이 이제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서 1년에 한 30명 정도씩을 취업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제 좀 많긴 하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이 부분들보다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화합물 쪽 중심으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전라남도가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기회나 아니면 기회가 앞으로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합물 반도체는 화물센터는 그런 거에 대한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광양시와 또 전라남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광양시 쪽에서 부족하지만 필요한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같이 노력해서 각 시와 각 군이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개별적인 질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반도체 쪽은 질문을 센터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페널티 차원에서 질문을 제가 접수한 걸 제가 이제 대신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이웃 주민분 한 분이 오늘 광양시에서 포럼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 질문을 해달라고 하면서 반도체 쪽에 하나 전달해달라고 한 겁니다. 반도체 공급 체인에 보면 가스의 역할이 상당히 크던데 광양만의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에서의 가스 인프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제 다른 분이면은 그냥 앉아서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직접 시민께서 이제 말씀 주신 거니까 일어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질문하신 분이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의 공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학 물질하고 가스입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살짝 내민 것은 뭐냐면 이 한마디를 한 다음에 중국이 좀 조용해졌어요.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막 중국 지금 반도체 굴기를 막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더니 중국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자꾸 딴지를 걸면 우리 너희들한테 감광 물질 안 줄 거야. 예. 감광제 안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감광제는 화학 물질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는 곳에 반도체 미세 패턴을 그릴 때 반드시 필요한 화학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미세 패턴을 할 때 필요한 것이 감광제 같은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가스입니다. 깎아내고 또는 덮고 메탈을 덮고 또는 다른 물질들을 덮을 때 필요한 것이 아주 특수한 가스들이 필요해요. 그 특수한 가스들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포스코 관련된 계열사 쪽에서 작년에 관련돼 있는 부분, 특이자원 관련한 부분의 가스 부분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저기 생산 기지를 생산 시설을 넓히신 걸로 알고 있고 전환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양에 지금 하고 계시는 가스 관련돼 있는 그런 기간 산업 부분들은 반도체 회사에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정교하게 경쟁력 있게 반도체에 맞춰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추가 질문이 사실은 있는데 추가 질문을 보면은 이 내용은 센터장님보다는 어떤 질문이냐면 요즘 반도체가 전남 동부에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래서 광양시한테 좀 물어봐줘. 이 질문이 두 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장님한테 원래 배정했던 질문 하나 시간까지 배정을 해서 시장님이 그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죠. 그 전에 전인석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전력 반도체하고 화합물 반도체 이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겁니까? 약간 그 충분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화합물 반도체가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다 그런 뜻이고요. 네. 화합물 반도체 중에 응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력 반도체가 화합물 반도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합물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만권에 이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남 강주 통합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남북권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로 반도체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만권에도 전남 동북권 단지 광양만권이 아닌 전체 동북권 전체로 보아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반도체는 일단 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또 용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제 인력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우선에 이제 반도체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이런 대전제를 우리 광양시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의지가 강하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토지를 어디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백 국가 첨단 생산 첨단 신산업 대상 부지가 광양 세풍하고 순천 해롱 일부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120만 평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전라남 도에서 210만 평으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주목하는 것은 기존에 120만 평에 대한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이 특화 단지, 이거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210만 평이니까 100만 평 정도는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하고, 나머지 한 110만 평 정도를 반도체 산단으로 지정하는 거,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적으로 이미 40% 정도 매립이 완료된 율촌 2산단을 마저 매립해서 추가적인 대상 토지가 필요하다면 거기를 쓸 수도 있겠다 하는 방안을 우리 광양시가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그것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문제가 생기는데, 뭐 용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전력은 조금 전 우리 전희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은 자체 전력 생산에서 자체 필요한 이 수요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양만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하동 화력을 제외하고는 약 2기가가 조금 약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광양만권에서 다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도체 산단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그러면 조달할 거냐.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제시하고 있는 게 결국은 에너지 고속도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결국은 이 친환경 에너지, 소위 말해서 재생 에너지를 아리백 산단이니까요. 반드시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체계, 전력 공급망 도를 가지고는 아리백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곧바로 신속하게 그리고 대량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을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U자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남해안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산지소 원칙에 입각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가장 먼저 이 지역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우리 광양시의 의견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데, 현재는 우리 전남권 남북권에는 반도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제가 전희석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정말 이 인력이 필요한데 과연 반도체 인력이 내려오겠느냐,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지금부터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대학에도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도 만들고 해서 관련 인력을 지금부터 양성을 해서 반도체 산단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갑니다. 반도체가 에너지로 번지잖아요. 에너지 분야의 코어인 2차 전지에 대해서 정기영 교수님께서 다음 세션 이끌어가겠습니다. 달 3월 달에 광양 캠퍼스를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준비 중에 있지만 거기 이제 에너지 공학과를 이제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새로 신설이 됐고요. 이 광양 캠퍼스에 있는 에너지 공학과에 몇 가지 에너지 관련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기영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순천대학교에 부임을 했고요. 지금 시민들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면접을 볼 때 순천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광양이랑 순천의 지역에서 2차 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 드릴 내용들이 이 2차 전지에 좀 관심만 있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게 좋겠다 하는 제언의 말씀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금 사실 저는 많이 기여를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수년 전부터 광양시는 물론이고 전남도 뭐 중앙정부 그다음에 뭐 시민분들도 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TP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 다음 주에 제안을 해가지고 조만간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이제 그 인증이라고 하나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AI 로보틱스 지금 최근에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원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도 당연히 고려가 되는데 요 세 번째로 발표드릴 2차 전지가 제일 먼저 이 광양만권에서 실질적인 산업화와 그다음에 이제 뭐 행동대장처럼 맨 처음에 좋은 예시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2차 전지 특화 단지에서 그 이제 2차 전지가 전남하고 어떤 이제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광양시장님을 비롯한 동북권 전남도를 위해서 이쪽에서 해야 되는 숙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노력들이 국가적으로나 뭐 넓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전남도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뭐 많이 어렵다고 들으셨는데 뭐 캐즘이라고도 부르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상보다 조금 발전 속도가 더디인데 그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 전체 그 시장 규모는 대부분 중국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지금 그 시장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새로 이 광양만권에 이제 설립을 할 때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고민을 최근에 이제 전 범부처 간의 협의를 많이 되나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난 25년 11월 28일 날 범부처가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 부처가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다른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범부처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부처가 저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저 자료를 관련되신 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부가 수행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과 그다음에 실제 현장과 뭐 교육계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로드맵이 상당히 달랐는데 제가 요 로드맵은 거의 다 90% 이상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힘을 모아가지고 2차 전지 쪽에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 좀 집중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K 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뭐 긴 문장이지만 일단 긴 글이지만 일단 세 개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리더십을 확보하자. 계속 새로운 기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그 두 번째로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따라잡는 거는 뭐 너무 빠르게 지금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계속 신기술 내지 않으면 중국의 그냥 경쟁력을 잃는 거는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기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그 첫 번째 기술을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나오거나 세 번째로 나올 때도 세계 시장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상황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K 배터리 지원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에너지 안보나 소재 안보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에서 갑자기 뭐 리튬 가격을 올린다든지 코발트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있는 배터리 3사 대기업들도 너무나 많이 원재료에 따라서 그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광물 확보하고 중간재 확보에 대해서 국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 저게 이제 광양 특화단지랑도 직접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미 시장 형성된 기술 분야에서 컨설리데이션, 최대한 강화를 한다는 거 하나하고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두 가지가 돼 있고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생길 신시장에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뭐 ESS를 뭐 말씀하시지만 다른 군수용 기술이라든지 어디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모든 기술에 지금 다 그 시간에 대한 컨트롤을 사람이 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술을 이제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신수요를 발굴해서 그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보시면 예전에는 셀, 4대 소재, 기초 원료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를 했다가 최근에는 핵심 관물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기술들이 각각 국내에서는 누가 하고 있냐 이걸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셀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오창 중심으로 LG 엔솔 기반의 충북, 충남, 울산 여기가 이제 셀 공장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 4대 소재는 포항, 광양에 있는 양극재봉, 포스코 기반하고 에코프로, 울산 이런 데서 이제 4대 소재를 하고 있고 기초 원료도 광양, 포항, 전북 이렇게 지금 분포가 돼 있고 핵심 광물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남, 충북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지금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광양은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특화단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부에서는 충청도 지역의 충청권, 그다음에 영남, 포항, 울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그다음에 전북, 전남을 포함하는 호남권 이렇게 배터리 삼각 벨트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창은 아시다시피 이제 셀 중심이고 포항, 울산은 신기술하고 양극재 중심, 그다음 호남은 리사이클 핵심 광물, 그다음에 ESS 이거를 이쪽에서 대응한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네 번째까지 지금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를 광양에서 지정이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부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전남도에 있는 지역별로 시군별로 이제 전력 사용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에 동부라고 되어 있는 게 순천, 여수, 광양을 포함한 것이 전체 산업용 전기 85%를 지금 쓰고 있고요. 여기는 포스코하고 여수, 산단, 그다음에 앞으로 포스코가 전기로를 들어오고 들여와야 되고 그다음에 수소 환원제철 또는 수소 혼소제철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엄청난 양의 수소와 전기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포스코는 내부적으로 화력 발전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아리백을 고려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서남부에 지금 13기가와트가 풍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도 3기가에서 13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대략 원자력 발전 하나 정도니까 그 정도의 전력을 이제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산지소 원칙에 맞춰서 생산한 지역에다가 수소 생산한 이제 전부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하고 이제 태양광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리뉴어블인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이제 일사량하고 이제 천리안 위성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사량하고 풍력 밀도를 보면 먼저 풍력 밀도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연안 해안은 다 비슷합니다. 그 풍력 밀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근데 동부 쪽의 동해안 쪽은 해저 깊이가 깊기 때문에 남해안과 서해안은 해상 풍력을 하기에 아주 뭐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일사량은 보시면 광양만권이 특이하게도 광양 이름이 난 그 뜻인지 몰랐습니다. 햇볕이 많은 그런 동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사량을 그 봐도 광양만권의 태양 빛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광양 그다음에 여기 하동 여기가 이제 만약에 추가로 그 태양광 그 발전을 한다면 그 그냥 원리적으로는 좋은 동네다. 그러니까 저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이제 다 신산업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남을 봤을 때도 지금은 해상 풍력이 뭐 여수 아니 저 목포 신안 이쪽에 돼 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에너지 고속도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15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2차 전지하고 수소의 지금 기회발전 특구가 선정된 동부권에 직접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시설을 단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건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회발전 특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리로 왼쪽에 해상 풍력을 하고 발전된 거를 이제 저기 중부권으로 옮기기에는 그 송전망, 배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쓰려면은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근처에다 놓는 것이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괜찮고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동부는 이제 수소하고 2차 전지가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빠져 있지만 수소 환원 제철을 위한 그 포스코의 그 많은 수소 그다음 전기로를 위한 많은 전기 그걸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러니까 동부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좀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소 생산하는 방법이 이제 그냥 그 수전해라는 방법을 만드는 게 있고 수입해가지고 크래킹하는 방법이 있고 원자력 수소가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 고온 수전에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전남도 전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광양에다가 이렇게 배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경을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왼쪽 위부터 이제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져와서 중간재를 만들고 중간재로 양극재나 뭐 주요 소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광양에는 셀 회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솔리드하게 된 거는 있다는 것이고 점선으로 된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경우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경우에 ESS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용 전지와 ESS 시스템을 지산지소 원칙을 적용해서 이 지역에 생산해서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사용 후에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을 하고요. 재사용할 수 없으면 이제 폐기를 하거나 또는 그 재사용이나 사용 후에 그 폐 전지를 다시 리사이클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리사이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온 방법이 저 습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포스코 하이클메탈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황산 침출을 통해 가지고 니켈 설페이트 이런 걸 하는 그 추출해내는 거고요. 건식 공정이라는 건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하고 뭐 여러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건 용광로에서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것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규모로 재처리가 가능한 거고, 요거는 이제 NCM 같이 니켈 코발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제성이 좀 부족한데 지금 현재 지금 세계 시장이 다 커지고 있는 건 다 LFP 리튬 인산 처리거든요. 거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기 직접 재생이라고 불리는 저런 LFP의 경우에는 그 양극재를 추출을 해가지고 셀로부터 바로 다시 양재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모든 원소재의 그 흐름이 전남도에서 다 그 계속 돌 수 있고 수출이나 수입은 이제 그 광양의 그 물류를 통해서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풀체인을 구성하는 빈 곳을 이번에 만약 기회가 있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가속기 방사선 가속기를 구축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가속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포항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2대 이제 가속기가 그 방사선 가속기가 있는데 지금 그 충청권 특화단지인 오창에 지금 새로 그 오창 가속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4GSR이라는 걸 승인을 받아서 예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32년인가 33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광양 지역에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한다 그러면 2차 전지 전용 그 소형 가속기 그거는 이제 오창 가속기의 뭐 1조 이상의 예산 대비 한 4분의 1 정도 예산으로 2차 전지 그 전문 연구와 그 특허에 대한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여기에 연구 기능을 이제 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포항이나 오창에 가속기가 있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이 독립적인 어떤 힘을 가지려면 저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피지컬 AI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를 만들 때 로보틱스랑 AI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 논문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커버에 실린 건데 2년 전 논문만 해도 왼쪽과 같이 그냥 우리가 그 물리랑 화학을 이용해서 이런 신소재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설명하면 최고 저널에 이제 됐었는데 지금 오른쪽은 지금 올 1월에 된 겁니다. 그걸 만들 때 단계를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 수집해가지고 단계별로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지를 AI가 자동으로 결정하도록 그런 방식을 저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광양에 들어오는 그 기업들도 최대한 이런 기술들이 사용돼가지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좀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기존의 매뉴얼 R&D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만들고 프로토콜 다 만들면 그대로 이제 작업자가 수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그 실험 계획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정하되 로보트가 자동으로 시킨 대로 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분석해서 그 다시 하고 이런 방식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자율운전이라는 방식입니다. 아예 플랫폼 전체를 다 사람이 그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중간 결과들의 피드백을 AI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광양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교육과 연구와 그 기업 지원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뭐 광양 뭐 가칭으로 2차 전지 허브 이런 걸 광양에서 운영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특화단지가 훨씬 더 안정되게 그 장기적으로 그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은요. 앉으셔서 진행하시다. 질의응답은 4차2의 이영만 부위원장님이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제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그 광양은 이미 세계적인 철강 생산 기지입니다. 근데 그 인프라에 2차 전지 산업이 더해지면서 강력한 시너지로 우리가 발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광양시의 광양 국가산단 일촌 산단을 중심으로 리튬, 그다음에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과 같은 이어지는 풀 밸류체인이 이쪽에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PCM의 주가가 하락이 되고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시적이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주가가 5천을 돌파하면서
퓨처엠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은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기차, 그럼 배터리 그럼 전기차인데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게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 사건, 일 이런 것들이 발전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한 3단계쯤 가다가 주춤하는 현상, 그걸 캐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그 2차 전지가 배터리 산업이 캐즘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번에 그 사태로 우리 인력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걸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교수님의 어떤 그 지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빅 퀘스천이시고요.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그 같은 그 기업이랑이나 연구소나 대학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캐즘이라는 것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냥 다른 산업에서처럼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다시 보면서 될성 싶은 다음에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대부분은 죽는 그런 게 이제 캐즘의 이제 많은 현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있으면 이게 2차 전지가 저절로 이렇게 발전하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봤을 때는 발전하는 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자동차가 발견돼서 핸드폰 뭐 이런 것처럼 차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일들은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시간, 전기에 대해서 전기를 가졌다가 내가 원할 때 한다는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붙거든요. 그럼 로보틱스가 됐든 뭐 UAM이 뭐가 됐든 2차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 산업을 한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은 확실합니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전기차의 관점에서 캐즘은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대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세계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는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 지금 주춤합니다. 이유는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년 전에 나온 전기차랑 지금이 마일리지가 조금 늘어나는 거, 원차지에 얼마만큼 달릴 수 있냐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거가 생기는 가장 큰 건, 전기차가 있는 이유는 전기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너무 이게 눈이 싫어가지고 눈을 잘 못 뜨는데 운전하기가 힘들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그냥 그 아파트를 내려가는 중에 차가 와 있고 타고 출근하는 사무실 앞에 내려서 가면 자동으로 충전을 하고, 이렇게만 되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가깝고요. 그때 되면은 어떤 양극재를 쓸 것이냐, 그걸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세 분류로 나뉘는데, 이제 엔트리 마켓이라고 좀 저가 시장, 프리미엄 마켓이라고 좀 최고급 시장, 근데 벌크 마켓이 있는데, 지금은 NCM이 그 프리미엄 마켓의 일부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LFP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인 이유로. 그럼 한국도 LFP를 중국만큼 싸게 만들든지, 그보다 뭐가 됐든 더 좋은 어떤 기능을 가진 전지를 만들거나 소재를 만들면 그 무조건 커지는 2차 시장에서 한국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면 중국은 돈을 벌고 세계 시장 커지지만 한국은 거기서 돈을 벌지 못하는 그 시장에 빠질 위기도 충분히 높은 가능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그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집중적인 뭐 할 거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아니면은 빨리 멈추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한국은 이제 가는 걸로 정해놓고 가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2차 전지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4개로 섹션을 갈랐는데 우리 동네 말로 뭡니까, 이게 이렇게 모둠으로 돼 있는 세션이 마지막 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만의 산업 대전환에 대한 인사이트를 날마다 현장을 부대끼시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이정관 본부장님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예정된 시간이 3시 40분에 끝나는 건데 마지막 타임이 떡을 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교수님이시고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시민들에게 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있죠. AI 우리 3대 강국으로 가자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죠. 그래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해남에 지금 하기로 결의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이 해남에 세팅이 될 거고요. 향후에 우리 송세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AI 시대, 로봇 시대가 가려면 그것이 핵심이 바로 전력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두 가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력량은 훨씬 그 이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보시면 산업용 전력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왜 제조 경쟁이 떨어진 이유가 산업용 전력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주택용으로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력이 지금 현재 179원입니다. 중국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중국은 120원이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49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이브를 시켜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전력 자금력, 지산지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 전라남도가 전력 자금률은 전국 4위입니다. 전력량이 그러면 광주하고 통합하면 전력 자금률이 광주가 전국에서 17개 도시에서 16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력 자금률은 줄어들 밖에 없죠. 그건 손해인 거죠. 그리고 용수가 반도체는 용수가 중요한데 아까 반도체를 공장을 지으려면 용수가 1펩당 반도체 1펩당 10만 톤이 필요합니다. 물이. 그리고 전력은 1펩당 1기가 필요합니다. 원전 1기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 이 광양 제철소하고 여수 산단에서 사용하는 물량은 110만 톤입니다. 하루 사용량이 110만 톤 정도 된다고 보십니다. 보시면 제가 이것을 피츠버그가 과거의 철강 도시에서 지금은 로봇과 AI 산업 중심 도시로 완전히 전면 바뀌었습니다. 이 핵심은 바로 우리 광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 우리 지역 소멸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우원식 의장께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를 헌법에 넣자 그 부분들을 말씀했는데 2015년도에 GRDP가 이미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비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인구 감소가 우리 광양은 아니지만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16개가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하나 추가로 돼서 17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양하고 순천 여수는 아니다지만은 지금 여수도 인구 소멸 지역에 상당히 큰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수도권 1극 체계를 5극 3특으로 하자 그래서 광주 전남의 특별법으로 이번에 통과가 돼서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약칭으로는 광주 특별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특별시 왜 지금 이런 토론회가 왜 중요하냐면 지자체의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SOC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조 원은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조 원을 연간 5조 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법적 부분이 나왔는데 이 특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례를 가지고 에타 면제를 가져가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군산이 난리가 났죠. 새만금 현대그룹에서 9조 원 투자하니까 군산시가 들썩들썩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어디에 올 거냐는 거거든요. 준비된 곳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 산업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통합이 된다면 이 광주 전남은 전국의 GRDP가 3위가 됩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 출하액은 전국 4위가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지역 내 총 인구는 5위가 됩니다. 순서상으로 하면 서울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이렇게 아마 순서가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GRDP 수출액은 전남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화학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구조가 전남은 이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코크스나 연탄, 그리고 1차 금속 제조, 그리고 여수에 있는 화합물, 이것이 거의 한 70%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광주는 자동차,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 장비의 전자부품, 가전 있죠. 이런 쪽으로 좀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광주 전남의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동북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북권은 이제 철강, 화학, 수소 2차 전지 고부가치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320만인데 400만 도시로 가자는 것이 전라남도의 입장이고, 광주의 입장은 500만 도시로 가자. 1+1은 3이다. 1+1은 4다. 막 이렇게 슬로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에 4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와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의 제철소가 또 와야 됩니다. 하나의 제철소가 하나 와가지고 안 됩니다. 각 서부권, 광주권, 동부권, 남부권 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400만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동북권은 스마트 제조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구조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수소, 로봇, 우주, 항공.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왜 우리 이 광양이 저도 광양 출신입니다. 왜 광양이 이 인프라적으로 좋은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남 광주로 통합이 되게는 광주에 인력이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광주과기원과 전남대학교가 반도체 특화를 하고 있고요. AI도 특화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은 실증과 생산, 자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을 갖다가 미래산업 가치로 만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으로 이제 특화 분야별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에너지 부분은 광주가 이제 AIDC에 대한 도시명 이런 쪽으로 하고요. 우리 동북권 쪽에서는 아까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금 신청을 2월 27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는 제가 BOT를 이야기했어. 배터리 오브 띵. 모든 사물에는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제 로봇도 배터리가 탑재되죠. 2차 전지 산업은 로봇이 배터리가 탑재되는 순간 2차 전지 산업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인산 철이 아니라 고전해질이 이쪽에 조금 좀 그런 효율들이 좋은 배터리로 전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이 제가 10년 전에 BOT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계속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점점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겠다는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부권에 국가 AI 컴퓨터 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AI SK 쪽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이쪽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광주권은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최근에 장성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동북권도 마찬가지로 KT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황금산단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3년 전에 오라클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여기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이따가 뒤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광주하고 이 그림이 빠졌는데요.
지금 서남권도 좀 반도체 팹을 한다고 지금 우리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경북은 구미고 전북은 새만금이고 광주 전남은 네 군데입니다. 광주를 하겠다, 나주를 하겠다, 해남을 하겠다, 저기 순천 광양이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빠르게 인프라가 세팅된 데가 우선입니다. 그 세팅된 데가 뭐냐면 토지하고 용수, 전력이 돼 있는 데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SK 4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 6기가 아직 세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바이오인데 저기 광양 쪽에는 바이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부권에는 지금 미생물로 지금 특화돼가지고 그린 바이오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위 사업도 광양이 지금 순천이 이제 방위 산업 클러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흥하고 같이 방위 산업 클러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광양이 안 들어가면 또 안 됩니다. 사실은 기업체가 이쪽에도 방위 사업 기업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철강 고도화는 저탄소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가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 공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또 해주셔가지고 조선내화가 등대 공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스마트 제조가 가장 많이 된 데가 광양입니다. 그리고 AI 적용이 AI 전환 자율 제조가 가장 빨리 한 데가 또 광양입니다. 그 정도로 빨리빨리 이렇게 이 시스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피지컬 AR을 적용할 수 있는 쪽이 가장 빠른 데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향후에는 이제 광주와 전남이 연계 산업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이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인데 석유화학은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캐진보다 더 힘듭니다. 우리 전라남도 이 여수 석유화학이 왜 힘드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힘든 이유는 아까 전기세 비용이 월등하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부터 이제 어렵게 시작했는데 전기세가 계속 올라갔어요. 122원에서 179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중국 공급망에 밀려듭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틸렌이 우리 전라남도 전체 생산량의 에틸렌이 46% 정도 차지합니다. 대산, 울산은 얼마 없기 때문에 그쪽은 석유화학 2기기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구조조정을 아마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향후에 이 구조조정이 되면은 석유화학에 들어가는 전기, 그다음에 물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하나의 이제 고부 가치를 전환하는데 반도체나 이런 아까 화물 반도체도 말씀해 드렸는데 화학 공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반도체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광양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210만 평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반도체 2차 전지를 넣겠다는 건데 사실은 120만 평으로 제가 여기 이원이거든요. 국토연구원에서 사실은 타당성 조사는 120만 평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비수도권으로 주겠다 해서 지금 210만 평으로 다시 전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요. 이 일반 산업단 세풍 산업단지는 이미 착공이 40만 평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 너네들 기업 들어오면은 뭐 용수하고 전력이 다 확보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40만 평이면 반도체 4개 칩을 하는 지금 SK가 몇만 평을 쓰냐면은 60만 평을 쓰고 있거든요. 40만 평이 2개 칩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2개 팹은 가져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부분들로 전략적으로 하면 되고요. 제가 왜 여기를 이야기하냐면 아까 우리 교수님 전인석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 중타이 에어 솔루션이 공장이 아마 금년에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희유자원, 희유가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주원입니다. 플랫폼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공급망 플랫폼으로 구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만하고 공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항은 우리 쪽에는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김해공항까지 1시간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미래 첨단, 우리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2차 전지의 클러스터도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 그 밸류체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구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이 배관망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 전략 산업이 상당히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북극 항로 최근에 이슈되는 북극 항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현재 항로로 인도양으로 가지만은 항로 자체가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수에즈 지금 막혀 있는 유조선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극 항로로 가면은 1,500km, 15,000km. 현재 항로는 22,000km거든요. 이제 북극 항로로 가면은 충분히 원유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양항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향후에 이 항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광양항에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좀 정보가 조금 있는데 우리 이 여수 광양항은 총 물동량은 전국 1위거든요. 부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2등에서 3등으로 떨어졌죠. 근데 사실 시설 용량, 컨테이너 시설 용량은 전국 2위예요. 부산보다 높은 전국 2위인데 그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후 단지의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수출 수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고도는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광양이 기존의 인프라가 돼 있으니 이 인프라에 추가적인 돈을 들이지 말고 제조 시설만 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대전환 이 큰 이슈를 10분에 늘려야 늘 재간이 없는데 제가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실패한 제 책임이 크니까요. 나중에 저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약속 늦으신 분들은. 이정관 본부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내용은 질문을 제가 미처 전달하지 못한 질문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답은 여기에서 구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선가는 우리가 찾아내야 될 답이기 때문에 질문 공유 자체로 해서 질의응답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여 건의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석화단지나 비료 생산 등 암모니아를 다루는 노하우가 있는 곳이 이 여수 산단이고 그리고 광양은 광양 나름대로의 가스 인프라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송 저장에서 훨씬 유리한 점을 살린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과 광양만 수소 생태계가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까요?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 사업들은 굉장히 큰 돈이 투자되고 기간이 긴데 만에 하나 어긋났을 때 플랜 B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포스코가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만들어서 나름 성공을 거뒀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광양 체인지업 그라운드도 최근에 준공했다는 얘기는 듣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우리 광양이 여수 다음으로 여수는 연장이 됐고 우리 광양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는데 이 내용 같은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우리 광양에 건설 중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다른 데이터 센터와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전망이나 에너지원 확보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그리드만 잘 작동되어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에너지 그리드 전략을 갖고 계시면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소환원 제철 같은 경우 이거는 같은 내용이네요. AI 시대에 뭐 취업난이나 젊은 세대도 고생을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한테는 AI 리터러시를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주문도 있었어요. 미처 우리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 없는 큰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시간 관리 못한 제 책임은 끝까지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차 전지 분야하고 이번에 산업 대전환에 대한 아이템을 몽뚱그려서 광양시가 대응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을 좀 시장님이 두 세션을 묶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관 본부장님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고 정기영 교수님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에 2차 전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즘 현상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반드시 2차 전지 산업의 중흥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적인 요구이고 지구가 요구하는 것이다. 탄소 중립.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사실상 지금 원료 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리사이클까지 해서 사실은 밸류 체인이 이 구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정관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27일 2차 전지 국가전략 첨단 특화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전망을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사실상 3년 전에 저희들이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 그거는 제가 리사이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니켈이나 리튬이나 또 그런 희귀 광물, 비싼 광물의 이 자연적인 조달이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그 나머지 어떻게 그러면 원료 소재를 조달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리사이클링이죠. 연구에 따르면 리사이클링의 이 비중이 85% 내외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이 지금 같은 광물에서 온 게 아니고 이런 리사이클링 폐배터리를 재생해서 쓰는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광물들을 추출해 가지고 쓰는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생 사업 거기에 앞으로 또 우리 시의 산업 방향이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폐배터리를 재생해서 쓰는 것은 우리 정기영 교수님이 또 전문가고 지금 크로렐라든가요, 교수님? 크로렐라. 하여간에 그 새로운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서 우리 광양시가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우리 이정관 교수님,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2차 전지가 제대로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서 제대로 발전하려면
2차 전지 전용 소형 가속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 있는 방사선 가속기를 다녀왔거든요. 2년 전에 다녀왔는데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가속기가 필요하다면 이것 또한 우리 시에서 노력해가지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2차 전지 맹실공 2차 전지 메카로 우리 광양이 이렇게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또 마무리? 여기서 마무리요.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전체를 보면서 산업 대전환이지 않습니까? 산업 대전환인데 이 산업 대전환은 결국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신산업으로 우리가 전환하자.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마련된 포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이 대전환이 뭐냐? 결국은 에너지 대전환, 그다음에 또 AI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이런 세 가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전환이 결국은 AX, DX 형태로 나타나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 로봇 우주항공, 수소 이런 산업에 적용이 될 때 결국은 첨단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발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시에다가 산업 대전환 추진 TF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거를 추진 상황을 우리 공식 SNS도 올리고 의견을 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리고 모실 수 없는 석학들을 모시고 이런 산업 대전환에 정말 좋은 방향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광양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제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